자, 이번에 할 것은 대만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장개석이 이제 후반 기준으로 삼은 대만은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무려 50년간이나 일본 통치를 받았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그 대만 통치하는 기간이 한국을 통치하는 기간보다 훨씬 더 많죠. 예. 몇 차례 항해 운동이 있었으나 만주사변 이후에는 혹독한 탄압을 당했고 중일 전쟁과 아시아 태평양 전쟁기에 20만 명이 넘는 대만인들이 일본군 자격부로 중남아 그 중남배 전세 징용되었다. 그래야 이제 1945년 일본이 항복한 뒤에 국민정부의 진위를 파견해 대만을 접수하자 대만인들은 이들 국민정부를 열렬히 환영했다 이렇게 했는데 요건 약간 이제 좀 상황을 좀 약간 잘못 전달한 것 같아. 예,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대만인들이 일본의 통치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대해서 친일적인 감정을 갖고 있거든요. 약간 이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유튜브 찾아보시면 알아요. 대만이 이제 일본이 대만 통치 시기 동안, 실제 우리 한국과 달리 상당히 대만인들이 잘해주고, 사회 간접자본 다 깔아줬고, 교육도 시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어요. 예. 오히려 이 국민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감정이 있죠. 처음에 뭐 이렇게 뭐 그 아무 감정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일파 사건이라든지 뭐 등등 해갖고 본토인이 건너면서 뭐 탄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지인이라고 하죠. 이 내지인들을 이제 뭐냐면 와서 그 착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별로 안 좋아해 중국 본토인에 대해서.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러나 진일을 비롯해서 국민당 정계과 국민정부군은 정복차처럼 행사하여 대만인들 약탈했고요. 본토인들, 그걸 보통 본성이라고 해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본토인에 대한 대만의 분노를 2.18 사건을 터져놨다. 그래서 본토인을 보통 본성인, 외부에서 들어온 이제 그 사람들 외성인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 본토인과 외성인 간의 어떤 대립이 2.18 사건으로 이제 터져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47년 2월 27일 날 담배 밀매상을 노파를 단속반이 구타한 데 항해한 대만인들이 항해 발표에 한 명이 사망됐고요. 2월 28일 저녁 전날에 발표에 항해하는 시위대를 향해 또다시 발표해 그 많은 그러니까 28일 날 전날에 발표에 항해하는 시위대를 향해 발표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자 흥분한 대만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순식간에 섬 전체로 번진 폭동에서는 대만인들이 자치와 기본권을 요구했다. 진위는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중공군이 도착하자 운동의 지도자들 체포, 처형하는 등 사형을 벌였고요. 1949년 대만 전체는 계엄령이 내려졌다. 그래서 이때 계엄령이 계속 갔다가 그 장개석이 죽은 후에 장경국이라는 사람이 통치를 했는데 이 사람도 이제 계속 가다가 죽기 전인 1987년에 가서야 계엄령이 해제됐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양당 체제가 이제 그 열리면서 지금 국민당, 민진당이라고 하죠. 민진당 둘 사이에 이제 뭐냐면 이게 정권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개석 국민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만으로 철수해 이곳에 기반한 중화민국을 계속 지켜나갔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인제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과 그 다음에 대만의 중화민국의 어떤 두 개 나눠 나뉘었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살펴볼 게 뭐냐면 2.18 사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돼 가지고 찾았는데 좀 볼게요. 아, 이거가 어디다 놨던나 내가? 네, 이렇게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대만의 2.18 사건 당시 대만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자체 기본권에 대한 주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 담은 핵심 사료 관련된 내용이군요. 그래서 여기 보면 2.18 처리위원회 32개조 처리 대강이 있는데, 요게 민간 대표가 이제 진이에게 제시했던 그 요구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대만성 자치법을 제정해서 본성 정치의 최고 규범을 삼는다. 그리고 현해 군수와 시장은 6월 금년 6월 이전에
인민의 직접 선거를 선출하고 그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본송인이라는 내용이 있죠. 본송인 대만 출신자를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군사 및 치안 부분 관련된 좋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제 2.18에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담배 밀수 관련된 내용이 15조에 있죠. 예. 그래서 담배 밀매 단속 중에 구타 및 시위대 발표 등 이번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고 발표를 명령한 군경 책임자를 즉시 체포하여 엄중히 공개 재판을 해부한다. 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 시민주의는 여기 밑에 있네. 네, 이거 못 찾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다시 이제 읽어볼게요. 자, 대만에 들어서서 독재 권력을 확립한 장개석은 대만의 근대화를 추구했다. 장개석과 함께 대만을 피신한 자유주의자들은 국민당과 국민정부의 부패로부터 정화시키는 장개석의 노력에 협조해 당과 정부의 정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자, 대만에서 국민당은 대륙의 1930년대에 시도한 바가 있었던 중공업에 대한 국가 통제를 추진했다. 또 일본에게 모수한 기업을 민영화해 소비재 생산을 장려했다. 한편으로 근대적 교육 발전도 시켰다. 농촌에서는 미국의 재정 지원을 받아 소작제를 없애고 자작농을 창출하는 등 토지 개혁을 성공했다. 당과 정부에서 부패를 추방한 장개석은 안정된 농촌과 어, 발전한 도시를 바탕으로 자신의 대륙에서 실패한 것을 대만에서 만회했다. 자, 미국의 중국 공산당 봉쇄 정책으로 안전을 보장한 대만은,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 처음에 대만을 버리려고 했죠. 근데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대만이 중요성을 부각한 거야. 일종의 그 불친항모라고 해서 그 상당히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지정학적 요충지잖아요. 그래서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담대를 이제 대만 에어부이 파견해갖고 중국이 이제 뭐냐면 건너오지 못하도록 막았죠. 자, 그래서 이제 대만은 1947년부터 외부의 침공을 받지 않고 경제 발전에 전념할 수 있고요. 이런 대만의 경제 성공은 미국의 원조와 보호의 힘이 크다. 그래서 1979년에 미국이 이제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하고 단절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미국이 원조를 많이 해줬고, 그리고 또 군대도 주둔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군대 철수하고 그랬지만 1979년 이후에도 대만 관계법을 통해서 또 미국이 든든하게 뒷배를 봐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진핑이 대만을 먹으려고 해도 잘 먹지 못한 이유가 그 이유죠. 자, 그 다음에 신민주주의의 사회주의 체제에 넘어간 거. 자, 신민주주의는 아까처 말했던 장개석, 모택동이 제시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적인 체제가 신민주주의인데, 요게 이제 사회주의 체제,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 요소를 빼고 사회주의에 넘어가게 돼요. 그 계기가 됐던 게 이제 앞에서 얘기한 6.25 전쟁의 위협, 6.25 전 터지면서 외부의 위협과 대응하는 과정에서 공산주의 체제를 이제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1954년에 헌법에 이제 사회주의가 적극적으로 이제 제시되는 그런 내용 배경이 됐던 거고요. 예. 자,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중국 공산당이 인수한 중국 경제는 오랜 기간의 항일 전쟁과 내전을 겪은 뒤 파탄 사태에 드러내고 있었다. 자, 공산당은 농업의 낙후성과 공업 생산의 후진성, 주요 공업이 연안 도시에 집중된 지역 간의 불균형,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의 정지 등 상황을 해결해야만 했다. 게다가 공산당은 그때까지 도시라든가 공업을 운영한 경험이 없고 대부분 공산당원은 농촌에서 활동을 익숙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초기에는 사회주의 직접 이행하지 않고 자본주의 경제와의 장기적인 공존을 위한 공업화를 추구했다. 자, 헌법이 마련되기 전 민주동맹 등 다른 당파와 공동을 마련한 그 건국 직전에 발표한 정치인민협상의 공동강령, 예, 에서 이런 방향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앞에 이제 제가 설명했죠. 자, 그래서 이제 강령에서는 주목되는 부분은 노동자, 농민은 물론이고 소자산 계급과 민족 자산 계급의 경제 이익과 사회재산을 보호하고 신민주주의 인민 경제를 발전시켜 농업국을 공업국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예, 정치에서도 공산당 지도를 명기하지 않은 채 노동자, 농민 외에 다양한 계급들, 그러니까 민주적인 여러 계급과 국내 이제 각 민족의 인민주의 독재를 신민주로 뭐냐면 규정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노동 계급과
자산 계급의 계급 연합적인 어떤 통치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뒤에 1954년에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의 이제 헌법은 이걸 명확히 했죠. 사회주의 내용을.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인데, 요게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6.25 전쟁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1954년 제1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요게 일종의 앞에서 말한 뭐예요? 우리나라 의회와 같은 거예요. 자, 1차 회의에서 제정되어 공동강령을 대체했다. 앞에 이제 정역 공동강령을 대체했는데 이 헌법은 사회주의를 적극적으로 내세웠어요. 그래서 1936년에 스탈린 시대에 이제 소련헌법을 기초했는데 소련과 다른 점은 모택동이 차지한 국가 주석지를 줬다는 것이다. 또한 소련과 달리 군대와 공안 세력이 당의 통제를 받는다는 건데 요게 이제 차이점이죠. 소련 헌법하고 차이점. 예,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공통점은 맞지만 차이점을 싸우면 요걸 쓰시면 될 텐데 요게 눈여볼 게 뭐냐면 소련과 달리 군대와 공안 세력 공안 세력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일종의 경찰 조직 같은 것들이죠.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찰 조직이 단순히 치안만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국방의 보조적인 역할도 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자체 또 무장 하는 무장 경찰 제도도 두고 있거든요. 예. 근데 당의 통제를 받는다면 뭐냐면 군대와 공안 세력이 당의 정치위원회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당이 이제 군대와 공안 세력들을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정치위원을 파견해서 당의 통제를 받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소련랑도 마찬가지예요. 소련도 정치위원을 둬요. 원래 정치위원 제도가 자체가 소련에서 뒀던 거거든요. 소련이 이제 소비에트 함정을 성공하고 나서 그 당시 적백내전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적군만 가지고는 군대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기존의 러시아 군대들 나 백군을 끌어다가 적군화 시켜가지고 이제 군대를 편제했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에게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정치국 위원이라는 정치위원을 파견해가지고 통제를 했던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약간 이제 잘 모르시고 쓰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자, 하여튼 지금 이제 읽고 있고 그 헌법 관련된 내용을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과 50명의 부장이 당의 집행기구를 가능했다. 예. 그리고 이제 있고 그다음에 헌법은 사인방 집권기 75년에 하국봉 집권과 사인방 집권기 1975년과 그다음에 하국봉 집권기 78년에 개정됐다가 개혁 개방을 이제 지지하는 방향으로 해서 한 차례 개정한 다음에 1982년 다시 개정됐고요. 93년에 부분적으로 개정인데 요때 개혁개방기 때 이제 뭐냐면 헌법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중국식 사회주의를 본격화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회주의지만 실제 자본주의적 요소가 강하다. 그 대표적인 게 토지 소유권 관련된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 있어. 국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용인권, 그러니까 토지 사용권이라는 게 있죠. 사용권은 개인이 가질 수 있어. 그래서 국가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부터 매입을 해가지고 돈을 주고 용인권을 살 수 있다고 이제 돼 있어요. 이게인데 이 용인권은 이제 매매, 양도, 상속까지 다 가능해. 그러니까 자본주의식으로 따지면 어떤 뭐랄까 소유권이다 보시면 돼요. 거의 소유권 비슷한데 다만 명목상 국가만 가지고 있는 거야. 국가가. 그래서 그걸 사용할 수 있고 매매, 양도, 상속, 저당까지 다 가능하고요. 다만 이 70년에 한 번씩 그 갱신해야 돼. 갱신할 때 약간 세금을 주면 갱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토지 소유권은 개인이 갖고 있다고 그러죠. 다만 명목상은 국가 소유권이야. 다만 명목 소유권이고 실제 소유권은 이제 개인이 갖는 그런 방식을 이제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이게 왜 계속 나오지? 자, 이러한 방침에 따라 건국초 관료자본으로 판정되는 것을 몰수해 국유함으로써 공산당이 근대 기업의 상당 부분을 장악했지만 기타 기업은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면서 생산활동을 하복을 도모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정역활동 강령 관련된 내용과 요거와 대비해서 중화인민국 헌법 관련된 내용을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 요게 중화인민국 헌법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1954년 9월
인민대표대회에서 채택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에요. 예. 그래서 앞에 임시헌법적 성격의 공동강령을 대체한 정식 헌법인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임시헌법적 성격이 좀 강해요. 하여튼 그 전에 있었던 것보다 공동강령보다는 좀 더 정식헌법 가깝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 이렇게 헌법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자 거기에 보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총각 내용이 있죠. 여기 총각 내용에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제 자본주의적 요소가 빠졌어.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회주의적 요소가 강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11조 안에서 보면 일부 자본가의 어떤 소유를 인정한다 그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주가 아니에요. 이제 주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사회주의적 요소가 주야. 사회주의적 어떤 경제 요소가 되게 주다. 그래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는 약간 사회사에도 없는 그 사료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나올 것 같아. 그 부분이요. 예. 1954년 9월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채택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1949년의 임시헌법 성격이었던 윅 공동강령잇을 대체한 신중국의 첫 정식 헌법입니다. 총 106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분량이므로 1949년 강령과 비교하여 사회주의로의 과도기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서문전문과 제1장 총강총강의 주요 조문 어문을 요약 없이 그대로 제시합니다. 사료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서무세엄음 젠붐 중국 인민은 100여 년에 걸친 영웅적인 투쟁을 거쳐 마침내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1949년 제국주의, 봉건주의 및 관료자본주의의 지배를 뒤엎고 위대한 인민혁명의 승리를 쟁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이로써 중국은 신민주주의 사회로 진입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사회주의 사회가 건설될 때까지는 과도기이다. 국가의 과도기 총임무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국가의 사회주의 공업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하고 농업, 수공업 및 자본주의 공상업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 집단화 및 국유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민은 지난 몇 년 동안 이미 전례 없는 대단결을 이루었으며 국내 각 민족은 이미 평등, 단결, 상호원조의 우애로운 대가족으로 결합되었다. 이 헌법은 중국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총결한 것이며 인민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원칙에 기초하여 제정되었다. 제1장 총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국가이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이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기타 국가기관은 모두 민주집중제를 실행한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국가기관과 사회 역량에 의지하여 사회주의 공업화와 사회주의적 개조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착취제도를 소멸시키고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한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요 생산자료 소유제는 현재 다음과 같다. 1. 국가소유제, 즉 전민 소유제. 2. 협동조합 소유제, 즉 노동대중의 집단소유제. 3. 개별 노동자 소유제. 4. 자본가 소유제. 제6조 국영경제는 전민소유제의 사회주의 경제이며 인민경제의 지도적 역량이고 국가가 사회주의 개조를 실현하는 물질적 기초이다. 국가는 국영경제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한다. 제8조 국가는 법률에 따라 농민의 토지 소유권 및 기타 생산자료 소유권을 보호한다. 국가는 농민이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생산, 소비, 신용 등의 협동조합을 조직하도록 지도하고 원조한다. 제11조 국가는 법률에 따라 자본가의 생산자료 소유권 및 기타 자본 소유권을 보호한다. 그러나 국가경제와 인민생활에 유익한 자본주의 공상업의 작용은 장려하되 불리한 작용은 제한한다. 국가는 국가행정기관의 관리, 국영경제의 지도,
그리고 노동자 대중의 감독을 통해 자본주의 공상업을 점진적으로 사회주의 경제로 개조한.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잠깐 제가 좀 수정해서 얘기할게요. 제가 좀 착각해갖고 이제 얘기했는데, 중국 정치 협상의 공동 강령 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일종의 임시 헌법이고요. 예.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요게 이제 정식 헌법이야. 그 앞에 저 얘기한 게 맞아요. 예. 제가 잠시 착각을 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요게 정식 헌법이고, 요게 임시 헌법이고, 요거 여기에서 좀 수정해서 이제 들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본주의와 이렇게 보면 자본주의와 공존해 주는 위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3반 운동하고 5반 운동이 이제 1951년부터 52년까지 여름 사이에 있는데, 요때 기간이 어떤 기간이죠? 6.25 전쟁 기간이죠. 그래서 6.25 전쟁 때 이제 그 당시 중국 인민군이 이제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파견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좀 약간 대외적인 어떤 위기 의식 같은 것들이 느껴진 그 시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또 3반이니 5반 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났거든요. 자, 요거와 연결돼서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6.25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큰 중국 입장으로 때 공산당 입장에서는 위기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미군이 바로 앞에 진주할 수 있고 압록강까지 올라갈 수 있고, 또 국민당 정권하고 미군이 협력하에 본토 수복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중국 정부는 큰 피해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항미 원조단 이후로 그 지원을 해줬어.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대외적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또 국민적인 어떤 단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위기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3반 운동이니 5반 운동이니 이런 것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반이라는 것은 독직, 낭비,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반은 뇌물수수 행위, 탈세, 국가자재 절도, 부실공사, 뭐 국가경제 정보 유출 이런 운동이었는데, 특히 이제 민간 자본가를 겨냥해 후자를 통해서 자본가 영향을 쇠퇴하고 상공업에 대한 당의 장악력을 더욱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잠깐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3반 운동하고 5반 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1951년 이제 모택동이 이제 사달한 내용인데, 그래서 여기 탄옥, 낭비, 관료주의 반대인데, 그래서 이제 탄옥이란 독직과 부정부패, 낭비, 관료주의 이런 것도 있다. 주로 이제 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이제 3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반 운동은 이제 여기 보면 민간 자본가들 이제 관련된 내용, 공직제 부패는 그 뒤에 돈을 주는 민간 자본가도 있다. 그러면서 그 내용도 있죠. 토지 누세, 독편 국가재산, 뭐 국가의 자재와 재산을 훔치는 행위, 뭐 등등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있지만 당보다는 그 밑에 있는 민간 자본을 겨냥한 오반 운동이 훨씬 더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 공산당은 이렇게 반부패 운동을 주기적으로 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근데 자신들의 세력, 자신들의 라인의 어떤 부패는 그대로 두면서 상대방들 공격할 때 꼭 그 뭐냐 부패라는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공격해서 집어넣고 제거하고 그런데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시진핑도 마찬가지죠. 시진핑은 좀 약간 다른 게 자기는 아닌까지 다 쳐내. 부패라는 그 이름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권력을 자기한테 집중시키도록 하는 그런 게 좀 다르긴 한데, 그 당시에 모택동도 그 짓을 똑같이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이제 밑에 보면 토지 개혁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 토지 개혁법인데 토지 개혁법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명칭스하고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물어볼 때는 자세히 물어볼 수 있어. 또 자세히 그 내용까지. 그래서 이제 그 보통 그 토지 개혁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소유권 있죠. 토지 소유권을 이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다 뺏어가지고 똑같이 경작권을 이제 나눠준다. 예. 그래서 경자 유진의 원칙에서 경자가 하는 사람은 경자권을 나누는데, 물론 이는 소유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그런 소유권이 아니에요. 매매, 양도, 저당까지는 금지하고 용의권만 주는 거야.
그리고 지금의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인정한 용의권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거의 준소유권이죠. 매매 양도 저당까지 가는데 여기는 단순히 왜냐면 경제권만 준 거예요. 경제권. 예. 자, 그래서 한편 농촌에서는 내정기 시행된 토지 개혁을 전국적으로 확대시켰다. 지주와의 분홍을 분류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작한 땅을 남겨주고 그 외의 땅을 몰수해 비농, 공농에 분배했다. 자, 고농이라는 것은 자기 토지 없이 일을 하는 농업 노동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의 농민들에게 치성모에가 분배됐다고 하는데 단순 계산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인구가 많은 남쪽에서는 분배된 땅이 얼마 되지 않았다. 자, 그리고 농기구나 가축도 절대적 수가 부족해 분배받는 목이 적었다. 그렇지만 농가 경영금에 어느 정도 평준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준화를 통해서 선홍공제를 이제 가능하겠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농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어, 강작을 해야 되잖아. 한 사람이 넓은 땅을 경작을 했는데 그게 불가능해. 그러면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모든 사람이 소농 경쟁을 하다 보면 많은 인구가 농촌에 묶여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당이 공업화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 입장일 때는 이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집단화 작업을 하지 인민공사. 그래서 인민공사를 통해서 뭐냐면 그 토지의 강작 경영을 이제 시행하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잉여 인력과 이런 것들을 공업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뭐냐면 공업 생산을 올리는 그런 전략을 이제 피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 공산당뿐만 아니라 보통 공산주의에 지향하는 단체들이 다 그래요. 그 국가들이. 그래서 북한도 그렇고 소련도 그래. 처음에는 경제권 나눠줬다가 집단화해가지고 뭐냐면 농촌 그 뭐냐 강제 경영을 하게 하고 나머지 잉여 인력들과 이제 물자들을 다 뭐냐면 공업에 집중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했다. 이거는 이제 그 전 단계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개혁법은 예전에 기출문제 한번 언급됐기 때문에 여기 다음에 문제 나올 때 토지개혁법 자체가 또 사료가 주어지고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봐두실 필요 있어요. 토지개혁법 관련된 내용이요. 예, 잠깐만요. 토지개혁법이 어딨나? 이게 여기 토지개혁법이 있거든요.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잠깐 이게 있는 게 어디였나 얘가? 예. 제시된 공동강령 제3조의 농민의 토지 소유 제도로의 변화 원칙에 입각하여 1950년 6월에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개혁법의 핵심 조문 전문입니다. 내전 시기였던 1947년의 중국 토지법 대강입과 비교했을 때 과격한 숙청을 피하고 분홍분홍 경제 보존과 지주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명문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개혁법 전문 핵심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지주계급의 봉건적 착취를 위한 토지 소유 제도를 폐지하고 농민의 토지 소유 제도를 실행한다. 이를 통하여 농촌의 생산력을 해방하고 농업 생산을 발전시키며 신중국의 공업화를 위한 길을 개척한다. 제2장 토지의 몰수와 징수 제2조 지주의 토지, 경작용 가축, 농기구, 잉여 식량 및 농촌에 있는 잉여 가옥을 몰수한다. 단, 지주의 기타 재산은 몰수하지 않는다. 제6조 분홍이 소유하고 직접 경작하거나 고용인을 두어 경작하는 토지 및 기타 재산을 보호하며 이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분홍이 소유하고 소작을 주는 소량의 토지도 그대로 보존한다. 단, 반반 지주식 분홍이 대량의 토지를 임대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성생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임대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제3장 토지의 분배 제10조 몰수 및 징수된 모든 토지와 기타 생산 자료는 본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을 제외하고 마땅히 농민협회가 접수한다. 이는 토지가 없거나 적은 빈고농에게 통일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그들의 소유로 한다. 지주에게도 동일한 몫을 분배하여
그들이 자신의 노동에 의지해 생활을 유지하고 노동 속에서 자신을 개조하게 한다. 제11조 분배된 토지는 개인이 소유한다. 토지개혁이 완료된 후 인민정부는 토지 소유증을 발급하여 토지의 자유로운 경영, 매매 및 임대 권리를 승인한다. 토지제도 개혁 이전에 체결된 토지의 계약 및 채무는 모두 무효로 한다. 자, 그래서 이제 토지법 관련된 내용을 이제 또 봤고요. 자, 건국한 다음에 한국에서 발발한 전쟁에 참전해 미국과 싸우는 거 커다란 이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한미 원조단인데 요거 표현은 정확히 좀 외워두세요. 예, 보통 이제 여기 6.25 전쟁 우리 6.25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걸 한미 원조 전쟁이라고요. 예, 그래서 미국과 대항해서 조선을 도왔다. 조선은 이제 지금 조선인민공화국 북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있고 이게 이제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냐면 조선을 이제 잃을 경우에 그 미국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국경선을 맞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선을 그대로 뭐냐면 자신의 뒷마당 일종 완충지대로 삼아야지 미국과 어떤 직접적인 충돌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한미 원조를 이제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미국과 직접적 국경선 안 닿고 그 뭐냐면 여기 북한을 일종의 미국과 그다음에 일종의 중국의 뭐랄까요? 그 완충지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걸 이제 하려면 북한이 계속 존재해야겠죠. 그래서 한미 원조를 포방했다. 자, 그래서 전국적인 대중적인 예국 운동을 일으켜 민족주의 고향을 했고요. 이렇게 고양된 민족주의 분위기 속에 티베트의 군대를 지문했어요. 원래 티베트는 공식적으로는 독립국가는 아니었지만 거의 준 독립국가였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군대를 여기 진군을 한 거야.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뭐냐면 국제 여론이 한국에 관심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가 여기 티베트 전역항으로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하여튼 꿀꺽 먹었고 대중운동을 조직해 국내 반혁명 세력을 촉발하고 이를 진압했다. 참전을 계기로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을 직면하면서 건국 초기에 점진적인 방침을 제고하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건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결합해갖고 했던 버리고 사회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하죠. 사회체제 개조를 박차에 가하게 됐다. 자, 이에 따라 가독이 총노선이 제기되어 사회주의 공업화, 소련 생산수대 공용화가 제창되었다. 그래서 이제 소련의 경제개발 계획 같은 방식이 받아들이고 하면서 사회주의를 본격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대외관계 그 경제 정책을 보면 항상 이 대외관계가 연결돼 있어. 예. 그래갖고 경제개발 정책을 받아들인 것도 6.25 전쟁 때고요. 나중에 이제 이 경제개발 정책도 하다가 제대로 안 되고 소련과의 갈등이 일어나면서 안 되겠다. 우리 중국식 경제개발 정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과정에서 대학진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개혁 개방할 때도 미국과 이제 이렇게 수교를 하고 하면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개혁 개방 정책도 하게 된 거고. 자, 그래서 미국의 중국의 정책은 이렇게 대외 관계가 서로 연결되면서 맞물리면서 행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옆에 이제 인민해방구의 티베트 진군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티베트 독립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독립된 주권국가 티베트에 인민해방구에 진입한 것을 침략이라고 본다. 티베트 쪽은 다민족 국가인 중국의 한 구성분자로 보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하나다. 그리고 다민족 통일국가론에 입각한 그 중국 측에서 보면 인민해방군의 티베트 진입을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세력부터 티베트 인민을 해방시킨 거다. 해방이란 좀 많이 근데 자, 현재 티베트에는 서장 자치구가 있다. 그래서 사진은 당시 인민해방과 티베트 중심 도시 나사를 들어간 것이다. 지금 이제 티베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일종의 자치구, 서장 자치구로서 있긴 있는데 실제 많이 자치구인 거지.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 중국이 다 장악을 하고 있죠. 그 티베트를 이제 달레이라마를 중심으로 티베트 독립운동이 일어나는데 티베트를 독립시키지 않을 것 같아 중국이. 왜냐면 거기가 천연자원도 많고 수원지거든. 그래서 메콩강부터 해가지고 지금 양지강 다 중요 수원지이기 때문에 이 수원지를 장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전략적 지정학적 요충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초 세 차례 5개년 계획, 그러니까 15년 이상 걸릴 거로 예상되는 생산수단 사회주의 개조가 이때 생산수단이라는 건 토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1차 5개년 계획이 끝나기 전인 총 55년에서 56년까지 이제 완료되었고요. 즉 농촌에는 중고 건설 자원을 마련하고 토지 개혁 후에 우려됐던
농촌의 계급 분화를 막기 위해서 농업의 집단화를 추진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말한 농업의 집단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통 특징이에요. 예, 중국만 그런 게 아니야. 종전에 이제 나눠줬던 이 경제권을 다 해소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농사를 짓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집단화 과정에서 그 많은 이제 뭐냐 기계 공업도 도입하고 강작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서 있고 거기 잉여 인력들을 이제 도시로 농촌에서 공업의 노동자로 이제 탈바꿈하면서 공업화를 달성하는 그런 목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 중국의 이제 집단화는 크게 세 단계로 집단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가 이제 뭐냐면 아이고 이게 왜 안 보여? 예. 세 단계가 뭐냐면 초급 단계가 있고 초급 집단화 있고 고급 집단화. 네. 그래서 고급 있고 그 다음에 공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집단화 과정은 이렇게 세 가지 있고 그러니까 초급 합작사 고급 합작사, 그다음 공소 합작사, 그다음에 네 단계다. 인민공사. 인민공사가 이제 최종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단계로 해가지고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요거 관련돼 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요거 꼭 받으셔야 되는데 좀 보겠습니다. 자, 농촌의 중고건설 자원을 마련하고 토지 개혁 후에 우려됐던 농촌의 계급 분화를 막기 위해서 농업 집단화가 있는데 몇몇 농가가 필요한 상호부전 호조조를 만들고 이를 이제 학대 20%에서 30% 정도의 초급 합작사를 조직했다. 여기까지는 이제 별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전부터 농민들의 이제 상호 부조 같은 그 정신도 있었고 그 항쟁 조직도 있다 보니까 요걸 이제 약간 개조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요때 단계는 뭐냐면 농민의 적극적인 어떤 그 협조가 있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서는 출제한 토지 등의 양과 노동에 따라서 수확을 분배했다. 예. 자, 이들 합병한 205 정도의 고급 학자에서는 이와 달리 노동력에 따라 분배를 이뤘다. 그래서 여기는 자기 토지, 그러니까 경작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거기와 노동에 따라 수확 분배를 했기 때문에 불만이 없었는데, 요때 더 고급 학자사 단계에서는 이제 자기하고 아는 사람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모두는 그 옆에 있는 이제 뭐냐면 그 지역까지 다 통합을 하다 보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경작권도 박탈당했어요. 고급학작사 단계 들어가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토지 개혁으로 자신의 토지를 가지게 된 농민은 이를 잃게 되는 고급학작사의 개편을 달가울 까닭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을 두고 단계적 조직했던 구상이 호조조 단계에서 정체되자 호조조 단계 여기죠. 여기 초급학제사 1955년 후반부터 초급학제사 경험도 별로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고급학제사로 넘어가는 개편이다. 그래서 초창기 때 요렇게 넣었는데 요게 잘 안 됐나 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요거 무시하고 요쪽으로 해갖고 넘어가는 그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고급학제사 개편했다. 자, 그래서 더불어 상공업 집단화도 완료되었다. 그러니까 소련식 이제 어떤 이제 그런 개혁 이런 것들이 이제 행해졌다. 경제 개혁이 행해졌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초급, 고급 합작사, 공수합작사 요 개념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요거 관련돼서 합작사 관련돼서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공소합작사 관련된. 그러니까 인민공사 바로 직전에 그 만들어진 공소합작사인데 자, 요게 나왔어. 요게. 그리고 요게 바탕으로 해서 인민공사가 나오는데 공사합작사는 쓰신 분들 거의 없더라고. 그냥 합작사만 써도 다 맞게 해줄 것 같아. 예. 그래서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근데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요것은 이번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파악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그 있는데 잠깐만 여기 2.18 사건이네 잠깐만요. 합작사 어디 갔지? 네. 먼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초급 합작사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1955년 12월 달에 이제 공부돼서 3월에 정식 통과되는 것이 있는데 자, 합작사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토지의 사유권. 여기에 토지 사유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본주의 사유권이 아니에요. 이거는 용인권이라는 개념이죠. 예. 인정하면서 한 반사회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급 합작사의 성격과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때 분배할 때 자신의 토지와 노동에 따라 이제 나눠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뭐냐면 농민들이 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지만 이것도 100% 모든 지역에서 실시한 건 아니고 일부 지역만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그리고 나서 이제 56년에 이제 그 실시된 것이 뭐냐면 고급 합작사죠. 여기는 완전 토지 사유권, 그러니까 용인권 다 폐지하고 완전한 사회주의 집단 소유이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이 고급 합작사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한다. 사회주의 원칙이죠. 예, 그걸 원칙을 실현내고 예, 토지의 기타 상상 수단에서 토지 사유재 폐지, 무상 몰수, 자유지 이제 보유한도, 가축의 공유화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뭐냐면 반발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걸 더 발전시킨 것이 공소합작사, 더 발전시킨 것이 인민공사예요. 인민공사는 아예 이제 토지뿐만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해서 농촌의 경제, 행정, 군사 조직을 다 하나도 통폐합시킨 거죠. 예. 그래서 고급 합작사 단계까지는 아직 이제 소비에트 영향이 있어. 소비에트는 또 이제 보통 합작사 할 때 이 뭐냐면 요 단계야. 집단화된 고급 합작사. 근데 인민공사는 그 뭐라 할까요? 중국 특유의 어떤 제도예요. 소련의 어떤 이제 그런 그 집단 농장보다도 훨씬 더 나갔죠. 여기는 단순히 이제 경제적 공동체일 뿐만 아닌데 여기는 행정 군사 조직까지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조직을 만든 거. 이게 인민공사 제도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공소합작사예요. 그래서 공소합작사는 어떤 거냐면 농촌의 물자의 공급과 농산물 수매를 독점해서 농업식 사회주의를 개조하는 그러니까 그 경제 집단으로 넘어가고 상업 집단으로 넘어가는 유통까지 담당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간 게 이제 유통, 행정, 군사 조직. 그러니까 인민공사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이 그 공소합작사거든요. 예, 공소합작사고 모태동 어록에서 이제 나왔던 거죠. 여기. 예, 이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공소합작사는 한번 읽어볼게요. 공소합작사는 여러분들이 생소한 개념인데 일단은 이번에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1954년 7월 제1차 전국합작사 대표대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어 전국적인 농촌상업망을 국가 통제하에 두는 법적 근거가 된 중화전국 공소합작총사장정, 중화전국 공소합작총사장정의 핵심 조문 원문입니다. 이 문건은 농촌의 물자 공급과 농산물 수매를 독점하여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집단화를 상업 및 유통 측면에서 뒷받침한 핵심 사료입니다. 사료 중화전국 공소합작총사장정 1954년 7월 25일 통과 전문 핵심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성격 공소합작사 공소합작사는 노동농민과 기타 근로인민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회주의적 성격의 집단상업조직이다. 이는 국가가 농촌시장을 지도하고 농업을 사회주의로 개조하는 중요한 조력자이다. 제2조 기본 임무 본사의 기본 임무는 국가의 경제계획에 순응하여 도농도농 간의 물자 교류를 확대하고 국영경제의 지도 아래 농촌의 상업진지를 점령하며 자본주의적 투기상업을 점진적으로 대체하고 타격하여 농민을 상인들의 중간 착취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 제2장 업무 및 경영 제5조 물자 공급 공소합작사는 농민의 수요에 맞추어 농기구, 비료, 농약 등 농업 생산자료와 소금, 면포, 석유, 일용잡화 등 필수 생활자료를 제때에 적정 가격으로 공급해야 한다. 제6조 국가계획 수매의 대행 공소합작사는 국가의 통구통소, 국가의 계획적 일괄 수매 및 일괄 공급 정책을 철저히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를 대신하여 식량, 면화, 기름 유지료 등 국가 통제물자를 계획적으로 수매 통구하며 기타 농산물 및 부업 생산물 농부산품을 널리 수매하여 농민의 소득 증대와 국가공업화의 원료 수요를 충족시킨다. 제3장 사원과 고분금 고빈금 제11조 가입 자격
물은 만 16세 이상의 근로인민은 성별, 민족, 종교신앙에 관계없이 본 장정을 승인하고 자발적으로 공수합작사에 가입하여 사원이 될 수 있다. 단, 지주, 분홍, 자본가 등 착취계급분자의 가입은 제한하며 이들은 정부의 개조 처분 결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 고분금 납부. 사원은 합작사에 가입할 때 반드시 규정된 금액의 고분금, 고빈금, 출자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고분금은 합작사의 기본 경영자금으로 사용되며 합작사는 연말결산 시 경영이익의 일부를 사원의 출자 비율이나 거래액에 따라 배당금 형태로 분배할 수 있다. 단, 사회주의 이행기에 배당금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제4장 조직체계 제20조 민주집중제 원칙. 공수합작사의 조직제도는 민주집중제이다. 전국의 모든 기층향, 촌, 공수합작사는 현현, 성생, 연합사를 거쳐 중화전국 공수합작총사의 영도를 받으며 하급기구는 상급기구의 결의사항을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집행해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소련 간의 대외 관계를 좀 볼게요. 초창기 때 소련 이제 스탈린 당시에는 중국하고 되게 뭐냐 긴밀한 관계였고 소련이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줬죠. 예. 근데 이제 소련의 이제 스탈린이 죽고 나서 후르초프가 등장하면서 스탈린 비판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 이제 그 동유럽권에서 그 영향을 받았고 뭔가 이제 그 헝가리나 폴란드에도 동요가 일어났잖아요. 반공 투쟁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1956년에 소련군이 헝가리 가서 소를 진압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소련하고 중국 간에 좀 다툼이 있었어. 그래서 그 당시 호르초프가 스탈린 비판하니까 이걸 이제 상당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태똥이었죠. 왜냐 모태똥은 이제 스탈린을 이제 일종 역할 모델로 해서 자기를 좀 우상화시키고 당의 어떤 그 당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고 했는데 그 후르초프가 스탈린 우상화 정책을 비판하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스탈린하고 그러니까 후르초프하고 그 모태똥 간에 어떤 말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후르초프는 모태똥을 교조주의라고 비판하고 모태똥은 후르초프를 이제 수정주의자라고 비판하면서 이 갈등이 일어나게 돼. 그래서 일단 갈등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좀 약간 얘기를 좀 다 하자. 이게 지금 냉정식인데 서로 갈등이 나면 안 되잖아요. 미국이 공동의 적이 있는데. 그래갖고, 모태똥이 소련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모스크바 선언을 했어.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중소 갈등을 좀 해소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해소 잘 안 됐죠. 네. 그래갖고 이제 소련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넘어간 가두기는 평화죠. 평화공존을 주장했는데, 중국 공산당은 이게 동의하지 않았어. 이거는 이제 뭐냐면 혁명적인 방식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세력과 어떻게 타협을 해야 되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념적인 분쟁이 있고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영토 문제가 있었죠. 원래 그 소련이 러시아를 이제 뒤엎고, 그러니까 러시아를 뒤엎고 이제 소련이 등장할 때 카란선을 공표했잖아요. 여기 잠깐 제가 이제 설명을 안 했는데 두 번에 걸쳐 카란선을 했어. 그래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제 예전에 중국 땅을 돌려주겠다. 근데 말뿐이죠. 돌려주지 않았죠. 예. 그래서 이 소련이나 중국 같은 애들은 공산주의 국가는 이 말은 되게 잘해요. 근데 실천은 잘 안 해. 말은 되게 이쁘게 하거든요. 듣기 좋게. 근데 실천은 안 해.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예전에 소련한테 뺏긴 땅들, 그러니까 예전에 러시아한테 뺏긴 땅이 그대로 소련한테 있는 거야.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그 국경선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이런 불만들이 좀 있겠죠. 국경선 그, 그 예전에 뺏긴 러시아 땅을 돌려주지 아니, 중국 땅을 돌려주지 않았으니까 그에 갈등이 있는데 거기다 국경선 분쟁까지 일어나면서 이제 폭발돼 나가죠. 예. 그러면서 서로 이제 뭐냐면 싸움까지 일어나 전쟁까지 일어나. 예. 그 1964년 이후 이제 뭐냐면 국경에서 수천 건의 충돌이 일어났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소련이 중국한테 발을 빼기 시작해. 처음에 원조 잘해줬다가 이제 원조를 갑자기 빼는 거 아닌데 조금씩 조금씩 빼기 시작하죠. 그 경제나 기술 원조도 잘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이런 그 소련의 어떤 정책을 보고 상당히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제 소련식 그런 계획 경제보다는 일종의 우리식도 한번 우리식 사회주의를 하자. 그러면서 내걸었던 것이 뭐냐면 대학지 운동 앞에서 언급한 인민공사 같은 것도 다 이제 중국식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걸었다가 완전히 망쳤죠.
그래서 아사 상태가 이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 하여튼 소련하고 이제 중국 간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 대학지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또 소련이 이런 정책 때문에 또 중국에서 일어난 게 쌍백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뭐 백가제방 있는데,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이게 동유럽 국가나 이런 데에서 막 불만이 퍼져 나간 게 이유가 뭐예요? 계속 억눌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냥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억누른 걸 좀 빼자. 그래서 체제에 위협하지 않게 미리 빼두면 어떻게 했어? 이런 폭발이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언론을 이제 되게 강조하면서 자유적인 말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권장한 것이 쌍백 운동이야. 근데 막상 쌍백 운동을 했는데 이 백과점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약간 비판 정도 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당 중국 공산당 영도체제 공격하고 핵심부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라고 했더니 너무 선을 넘었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때 이제 다시 돌아와서 반동체제 1957년에 했던 것이 반우파 투쟁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뭐냐면 그 쌈백 운동 이나 반우파 투쟁도 이게 잘 보면 이런 이제 소련 간의 어떤 대외 관계에서 국제 정세에 따라서 일어난 것이다. 영향을 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동계 부분에서 좀 약간 요거는 좀 자세히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계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 부분은 잠깐 724페이지인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통계가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내용 볼게요. 자, 소련 공산당 20차 다에서 스탈린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중국과 소련 사이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때 폴란드, 헝가리의 반공운동이 일어나 다음에 모태통이 소련을 방문해서 모스크바 선언을 서명함으로써 중소관계 틈을 해소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뭐냐면, 저희 생각이 달렸죠. 소련은 자본주의 사회주의 넘어 가독이죠. 평화적 공존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평화 공존론이죠. 자, 중국 공산당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이념 분쟁을 비하되었다. 자, 여기에 이제 소련은 중국에 대한 국가 간의 영토, 아까 이제 그 국경선 문제, 중국 주권과 독립을 준용하는 대국주의를 펼쳤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58년에 잠깐만요. 다시 읽을게요. 여기에 소련은 중국에 대한 국가 간의 영토나 주권과 독립을 존중한다는 대국주의를 펼쳤다. 또한 1958년 장거리 무선 통신국을 중국에 공동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자고 했지만 중국은 독자 노선을 선언하면서 잠수함대 창설도 거절했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제 이걸 만약에 받아들일 경우에 기술적이나 군사적으로 그런 이제 소련에 종속됐기 때문에 종속될 걸 감안해서 거절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때 특히 항모기 제조 기술 중국에 제공하지 않아 중국의 불만을 사했는데 요거는 이제 하겠다고 하면서 막상 중요한 핵심 전략이었던 핵무기 제조 기술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좀 열받았던 거죠. 예. 근데 소련 입장을 때 주지 않는 게 좋죠. 자기하고 미국하고 지금 소련이 핵을 독점하고 있는데 중국한테 주겠어요, 이걸. 그래서 이게 했다가 중국이 독자적 핵무기 제조를 하죠. 예. 특히 이제 1960년대 양국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고 그 결과 중국에 파견됐던 소련의 기술 인력들이 철수함으로써 소련에 의존하는 경제 건설을 깼던 중국에 큰 차질을 주었다. 그래서 소련은 신강성 주민 폭동을 일으키도 부추겨 중국의 병방을 위협스럽게 신강성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여기 티베트 북쪽에 있는 거죠. 위구 자치구.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에서 소련 인도의 경제와 군사 원조를 제공했다. 그때 중국과 인도가 저쪽 카시미르 지역이나 하여튼 그 티베트 남쪽 지역이 있어요. 맥마은나인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국경 분쟁이 났고 그때 중국과 인도하고 전쟁이 났잖아요. 그 중국이 이기긴 했지만 자 하여튼 이때 인도를 이제 지원해줬죠. 이와 같이 중소 사이의 이념 분쟁으로 야기했던 양국의 관계는 국경 분쟁까지 확대되었다. 그래서 1964년 이래 5년 동안 양국의 국경에서 수천 건에 달하는 충돌이 일어났고 양국 간의 관계가 더 악화되었다. 예. 중국은 1971년 10월에 국제연합에 가입해서 국제적으로 합법적인 지위를 얻은 유엔 상임 이사국이 되었고요. 이때 이제 뭐냐면 대만이 이제 쫓겨났죠. 예. 그러니까 대만이 쫓겨나고 유엔 상임국으로서 중국이 되면서 뭐냐면 얘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고 중국이 그리고 이제 이에 미국도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할 목적 핑퐁 외교를 이제 수립하면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1972년
닉슨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방문했고 이를 계기로 73년에 쌍방은 각기 수도를 연락사무를 두기도 하고 양국 관계가 급진전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요게 이제 급진전되었고 정식 수교는 언제 됐냐면 1979년에 됐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연락사무소죠. 이건 연락사무소고 대사관이나 영사관 설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1979년에 가서야 뭐냐면 대만 저기 중국하고 미국 간의 수교가 있는데 왜 이렇게 좀 늦었냐? 그건 뭐냐면 대만 문제 때문에 대만 문제. 왜냐면 그 당시에 중국은 미국한테 하나의 중국을 이제 뭐냐면 내걸었죠. 대만은 그 뭐냐면 공육국가 아니라 중국의 한 지방이다. 하나의 중국의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은 하나의 중국은 인정하기 싫은 거야. 대만이 상당히 지정학적 가치가 있는 거고 대만이 중국과 인정해버리면 이런 그 불친항모인 대만을 잃을 수 있는 거잖아요. 태평양으로서 중국의 진출을 용인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하다가 결국 어떻게 타협했냐면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을 뭐냐면 중국이 그것을 주장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중국의 하나의 주장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중국의 하나의 중국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걸 그냥 인정한다. 어, 이렇게 이제 그리고 더 이상 그 뭐냐면 어떤 그 뭐냐면 그 대만과 그 중국 사이의 어떤 분쟁이 나지 않고 그냥 평화롭게 살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 게 아니라 너가 그 하나의 중국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걸 그냥 인정해 주겠다. 관점을 이제 가지고 너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걸 인정한다. 이거에 대해 동의하는지 안 동의하는지 언급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은근슬쩍 하면서 결국에 1979년에 카터 대통령 때죠. 그때 이제 뭐냐면 중국과 미국이 수교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의회에서 행정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대만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는 대만 보호법, 대만 관계법인가? 요걸 이제 통과시킨 거야. 그래서 대만 관계법을 보면 대만이 위기에 처하면 뭐 미국이 도와준다. 근데 이때 도와준다는 개념이 뭐 군대를 파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처럼 이제 이런 미국의 물자라든지 이런 것을 대줄 수 있는 거죠. 네. 자, 하여튼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본도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호전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일본 수상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일 공동성명서를 서명하여 양국 관계를 정상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있고 여기에서 좀 더 볼 게 뭐냐면 요 부분 앞에 이제 20차 당대에서 소련과 중국의 갈등 내용 있죠? 요걸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77번입니다. 예, 77번. 자, 요 관련된 사료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예,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소련 공산당 20차 대회 수출축부 보고문이에요. 예, 그래서 평화공정론 관련된 내용이 있고 사회주의는 평화공정을 한다. 요 당대에서 이제 스탈린 비하 비판 운동도 있었어요. 이거 예전에 한번 서양사에서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 그게 갈등이 나니까 결국에는 이제 냉전 체제에서 서로 이제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입장을 해갖고 마오쩌둥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모스크바 선언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완전 생각이 다른 그 동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갈등이 나와서 이제 중국 공산당 방박 내용 요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는데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서양사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서양사하고 또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왜 안 돼? 이거 이거 안 되네. 이거 오류가 나온 것 같은데 잠깐만요. 오늘 여기다 해야 되겠다. 좀 기다려 주세요. 예. 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해네.
요청하신 대로 제가 직전에 작성한 설명을 그의 스탈린 비판, 흐르쇼프의 비밀 연설과 그에 따른 중소분쟁의 서막, 그리고 1957년 모스크바 선언의 배경과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료 전문 주요 부분을 제시해 드립니다. 1. 소련 공산당 제20차 대회 흐르쇼프 보고 1956년 2월 이 보고에서 흐르쇼프는 평화공존과 사회주의로의 평화적 이행 가능성을 제시하며 기존의 스탈린 노선을 뒤집었습니다. 오픈 쿼트 사료 사회주의로의 이행 형태에 대하여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똑같은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확립이 오직 폭력적인 혁명을 통해 그러면요, 이게 왜 안 돼 또? 중단됐나? 아, 얘가 왜 또 그래? 다시 해보겠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제가 직전에 작당 제20차 대회에서의 소련 공산당 제20차 대회 흐르쇼프 보고 1956년 2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똑같은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확립이 오직 폭력적인 혁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되었으나 현재의 국제 정세 속에서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노동계급이 의회적 수단을 통해 사회주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노동계급은 의회에서 확고한 다수를 확보하여 부르주아 의회를 진정한 인민의 의지로 봉사하는 기구로 변모시킬 수 있습니다. 니키타 흐르쇼프, 소련 공산당 제20차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보고 중 클로즈 쿼트 1957년 모스크바 선언 1957년 11월 마오쩌둥이 소련을 방문하여 서명한 문서로 당시 중소 간의 입장 차이를 절충한 문구입니다. 하지만 이후 이 문구의 해석을 놓고 양국은 격렬한 이념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오픈 쿼트 사료 12개국 공산당 노동자당 회의 선언문 중 이행 관련 대목 노동계급과 그 전위인 공산당은 사회주의 혁명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완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현 정세 아래서 일부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계급은 의회에서 안정된 다수를 차지하여 의회를 인민의 기구로 바꾸고 반동 세력의 저항을 분쇄하며 사회주의 혁명의 평화적 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배계급이 인민에게 폭력을 사용할 경우 사회주의로의 비평화적 이행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계급투쟁의 형태가 평화적인가 비평화적인가는 지배계급이 스스로 투항하는가 아니면 무력을 사용하여 인민의 의지에 저항하는가에 달려있다. 1957년 모스크바 선언 전문 중 클로즈 쿼트 3. 중국 공산당의 반박, 이념 분쟁의 심화 이미지 하단에서 언급된 이념 분쟁 당시 중국이 소련의 수정주의를 비판하며 내놓은 주장입니다. 오픈 쿼트 중소 이념 논쟁 중 중국 측의 입장 흐르쇼프의 이른바 의회주의 노선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배신한 비겁한 수정주의이다. 역사의 경험은 어떠한 지배계급도 자발적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무력으로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수립하는 것만이 사회주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평화적 이행을 주장하는 것은 혁명 정신을 거세하고 제국주의와 타협하는 행위이다. 자, 중국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앞에 언급한 쌍백 운동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소련의 스탈린 사후 후르쇼프에 의해 스탈린 비판이 이루어지고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의 동료에 일어난 그 1950년 10월에 소련과 헝가리의 소유를 진압한 일이 벌어지면서 중국의 쌍백 운동이라고 불리는 백화제왕, 백화제명이라는 게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많이 떠들어대라. 비판도 다 허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당시 동유럽의 어떤 이제 그 사태를 보고 이걸 좀 왜냐면 너무 억누르면 안 되겠다. 해서 좀 분출시켜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동유럽의 동료가 사회주의 추진 과정에서 그 뭐냐면 그 모순 때문에 일어났던 보고 이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민주적인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당파나 지식인들의 자유의 위기를 개진하고 독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게 이제 선을 너무 넘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이제 지방 정부를 비판하거나 공무원들의 어떤 이제 비리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사회나 경제적인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비판한 것 좀은 참을 수 있어. 근데 이게 공산당 자체의 이제 비판, 그러니까 당 중앙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가니까 그 특히 모태똥에 대한 비판이 있으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야. 선을 넘었다 생각해서 이때 1957년에 비판적 지식인을 상대로 반우파 투쟁을 벌였고 55만 명의 지식인들이 우파로 몰려서 탄압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가보면 사회 비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정부의 어떤 게 정부라는 건 지방 정부죠. 이 지방 정부의 어떤 이런 그 비판, 뭐 관리가 뇌물을 받았다, 이런 것들은 허용해. 그래서 하는데 그게 이제 선을 넘었다. 선을 넘었더니 탄압하지. 선을 넘었다는 게 중국 지도부를 이제 중앙의 지도부를 공격한다든지 시진핑을 공격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넘어버리면 비판은 짤 없어요. 그냥 잡아가서 이제 족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허용하고 그 허용한 그 선을 정해놓고 그걸 많이 넘어오면 그걸 이제 탄압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하여튼 이런 방식이 있는데 너무 이제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니까 반우파 투쟁을 벌여서 이제 탄압을 한 거죠, 다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 여기 보면 인민공사관인데, 중국사 백화 쌍백운동 관련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있네. 자, 여기 보면 1956년에, 56년이죠. 그 중앙성조공장 그 육정일이 제차를 거쳐서 1957년 2월 모택동이 최고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쌍백운동, 백화제방, 백화제명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춘추 전국시 때처럼 너희들이 마음대로 이제 뭐냐면 하고 싶은 말 하다 비판도 다 허용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인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좀 생각을 알고 싶다. 그래서 이제 허용을 해줬던 거죠. 그래서 인민 내부의 모습을 정확히 처리하는 문제에 관해서 그래서 백화제방 온갖 꽃이 같이 피고 백화제면 수많은 학파가 함께 논쟁한다는 방침은 예술의 발전과 과학의 진보를 촉진하기 위한 방침이며 우리나라 사회주의 문화 번영을 촉진하는 방침이다. 그래서 예술에서는 서로 다른 형식과 작품을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고 과학에서 서로 다른 학파는 자유롭게 재논할 수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너희들이 이제 비판할 수 있는 거 허용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자, 그게 이제 4개월 만에 완전 태도가 돌변하죠. 왜냐면 너무 했더니 자기 비판하는 거야. 당 중앙을 비판하고 그냥 정치, 사회, 경제 등 그냥 선 넘지 않은 선에서 이제 비판하면 되는데 이게 선을 넘어버리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우파 투쟁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조직의 역량을 짓기 위해서 우파 분자들, 그러니까 자신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우파 분자들을 공격해라. 이거 모택동이 또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반우파 투쟁 관련된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대학진 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진 운동은 이제 그 인민공사와 함께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민공사 대학진 운동 이거 좀 파악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인민공사 대학진 운동은 앞에서는 계획경제 실패 때문에 계획경제 실패와 이제 소련의 관계 그러니까 다시 할게 소련의 관계 때문에 계획경제가 실패했죠. 왜냐하면 소련의 지원 아래 계획경제가 행해지고 있는데 그게 안 됐잖아. 소련 관계가 이제 악화되면서 소련의 지원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계획 경제에 입각한 소련식 계획 경제가 뭐냐면 어, 운영할 수가 없는 거야. 진행될 수 없으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중국식 사회주의에 입각한 어떤 그 경제 개혁을 해야겠다. 이게 대약지 운동이고요. 그리고 이와 맞물려서 이제 농촌에선 인민공사라는 새로운 집단화 양식이 등장했죠. 그러니까 고급 합작사까지는 이제 소련식 양식인데 소련의 집단화하고 이제 똑같은데 이 인민공사는 소련의 집단으로 더 나아간 거죠. 경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요걸 바탕으로 행정이나 군사나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인민공사 했는데 인민공사 제도나 대학직 운동에 다 실패했어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학직 운동 안에 그냥 인민공사도 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직 운동을 통해서 그 당시 농촌 인민공사를 통해 농업생산을 증대시키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업 같은 경우에는 철강을 생산을 증진시켜갖고 증산시켜가지고 뭐냐면 농업 공업 생산을 올리려고 했죠. 둘 다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실패라는 게 상당히 이제 큰 타격을 주죠. 그래서 그때 3천만 명이나 4천만 명 정도 이게 죽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 그 책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모택동을 막 비판하다가 이제 모택동 열받아서 자기 이제 그 친구이자 전우였던 누구야 팽덕회를 차원했잖아요. 근데 이게 대학제 운동에 이제 어떤 피폐상이 계속 드러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7천인 대회를 거쳐갖고 윤석이하고 등소평에 권력을 잠깐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윤석이 등소평 다음에 이제 행했던 게 얘네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흑모백모론에 입각해가지고 했던 조정정책이죠. 이번에 조정정책 그 시험이 나왔죠. 게다가 그걸 지켜왔던 이제 딱 그 모태똥이 좀 약간 배가 아픈 거죠. 자기가 이제 뒤에 이선을 물려놓고 제 등소평이나 윤석이가 그거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배가 아픈 거야. 저 권력도 되찾고 싶고. 그래서 이제 펼쳤던 것이 그 유명한 문화대혁명이죠. 문화대혁명. 그래서 윤석이 이런 부위들 이제 주자파에서 공격을 해버리고 자신들 홍위병을 동원해갖고 권력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자, 요 그 인민공사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대학지 운동 그리고 문화대혁명 그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셔서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보겠습니다.